더위클리 미국 증시 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세계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인체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보통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 하나가 막히면 몸은 알아서 우회로를 찾거나 모세혈관을 열어서 어떻게든 피를 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니까요.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국지적인 부상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심장 바로 옆을 지나는 가장 거대한 대동맥이 갑자기 꽉 막혀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가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거든요. 엄청난 혈압이 갈 곳을 잃고 얇고 약한 주변 모세혈관들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은 약한 혈관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버리는 거군요. 네. 결국 몸 전체가 순식간에 전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멈춰버린 대동맥입니다. 즉 2026년 3월 말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무력 분쟁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적 전신 쇼크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던 공급망이라는 혈관들이 바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파열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중동이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돌지 않아 괴사하기 시작한 경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위해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다 올려두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인베스코에서 막 쏟아낸 2026년 최신 전망 보고서부터 미국 인구조사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CSIS의 공급망 분석 자료까지 전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전쟁의 전개 양상을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정학적 충격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뒤틀어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6개월 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영수증에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될지 그 숨겨진 인과관계를 해독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물론 정치적인 입장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자본이 어디로 도망치고 어디로 몰려드는지 그 데이터와 시장의 기계적인 흐름만 중립적으로 쫓아갈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볼 곳은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쇼크가 시작된 곳, 전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인 바다로 가보죠. 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에너지 시스템이 말 그대로 셧다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0%가 매일 지나가는 핵심 길목이잖아요. 피가 통하지 않으니 당장 시장이 비명을 질렀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5달러를 뚫고 올라갔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유보다 더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충격을 받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 시장이었죠. 이란의 타격으로 카타르에 있는 라스라판이라는 핵심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시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라스라판이요? 네. 이 타격 한 번으로 카타르 전체 LNG 생산 능력의 17%가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CSIS 분석 보니까 그 시설을 복구하는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배가 못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공장 자체가 날아간 거니까 피해가 엄청나네요.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을 수 없어서 배로 실어오는 LNG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LNG 스팟 가격이 단숨에 140%나 폭등한 겁니다. 장기 계약으로 묶인 가격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쓸 가스가 급해서 현장에서 부르는 현물 당일치기 가격이 미친 듯이 뛴 거죠.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 바이오들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완전히 패닉 바잉을 했겠군요.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에너지 비용의 폭발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곧바로 0.5%포인트나 끌어올리는 거대한 펌프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물가를 간신히 잡아놨더니 거대한 불을 다시 지른 셈이네요. 여기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군요. 경제에 고혈압이 오면 연준이라는 의사가 나서서 금리 인하라는 약을 처방해줘야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그 약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까지 뛰어버리니 약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을 보니까 연준이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이유가 경제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의 부활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연준의 손발이 완전히 묶인 상태입니다. 115달러짜리 원유가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1970년대식 초인플레이션이 재림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금리 일의 스케줄은 기약 없이 뒤로 밀렸고 고금리 환경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3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 가능성을 슬쩍 내비쳤을 때 S&P 500 지수가 1.1% 반짝 올랐던 적이 있죠. 시장이 얼마나 그 약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외교적인 립 서비스가 불타버린 가스 공장을 고쳐주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결국 펀더멘털의 악화가 기대감을 짓눌러버렸고 S&P 500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그 얄팍한 희망 회로를 박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대동맥이 막혔을 때 멈춰선 것이 원유와 가스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유소 기름값만 걱정하고 계신다면 문제의 절반도 보지 못하신 거예요. 원유 다음으로 청취자님들의 지갑을 털어갈 뜻밖의 섹터가 있죠. 바로 비료 시장입니다. 바닷길이 막히면 식탁 물가가 오른다는 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비료잖아요. 네, 이 바닷길에는 원유만큼이나 중요한 화학물질의 이동 통로거든요. 전 세계 질소비료, 특히 우레아 회사 수출 물량의 무려 절반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농작물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황 역시 전 세계 생산량의 44%가 이 걸프 지역에서 나오고요. 절반 가까이가 거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무력 분쟁이 터지고 바닷길이 막히면서 당장 100만 톤이 넘는 비료가 바다 한가운데나 항구에 갇혀버렸습니다. 100만 톤이 발이 묶였다면 지금 육지에 남아있는 비료를 구하기 위해 농부들과 유통업자들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재기를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우레아 가격이 톤당 482달러에서 750달러로 56%나 수직 상승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배가 막히면 대체할 수단이 아예 없다는 구조적인 절망감이 패닉 바잉을 부추겼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들은 원유를 뺄 우회 송유관을 만들어뒀지만 고체 상태의 비료나 암모니아를 파이프라인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제가 청취자님 입장이 되어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났고 비료가 바다에 묶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엄청난 식량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심각했죠. 그때는 마트에서 밀가루나 식용유 가격이 며칠 만에 확 튀어오르는 걸 봤는데 지금은 아직 빵이나 고기 가격이 체감될 정도로 오르진 않았단 말이죠. 그때와 지금의 쇼크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2022년의 충격은 곡물 창고와 밀밭이 직접 불타고 흑해 항구가 막히면서 완성품의 공급 단절이었습니다. 식량이 당장 시장에서 사라지니 가격이 폭등했죠. 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입력 비용, 즉 인풋 코스트의 폭발입니다. 입력 비용이요? 네, 지금이 미국 농부들이 한창 씨를 뿌려야 하는 3월과 4월, 즉 봄 파종 시기잖아요. 1년 중 비료를 가장 많이 그리고 반드시 사야만 하는 시기에 원가가 56%나 뛰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빵이 당장 사라진 게 아니라 올해 가을에 수확할 옥수수와 밀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버렸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농부들이 감당한 이 막대한 비용은 결국 몇 달 뒤 수확기를 거쳐서 청취자님이 마트에서 사시는 소고기 가격이나 시리얼 가격에 고스란히 얹어지겠네요. 서서히 다가오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름값이 올려놓은 물가에 6개월 뒤 식료품 물가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은 상태가 아주 끈적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거시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금리나 희망도 박살났다면 주식시장은 전부 초토화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은 참 기가 막히게 비상구를 찾아내더라고요. 증시 전체는 무너졌는데 유독 이 악재 속에서 미친 듯이 돈을 빨아들이며 폭발하는 섹터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네, 시장이 거대한 K자형 양극화를 그리며 찢어지고 있죠. 정통적으로 증시를 끌고 가던 평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빅테크들은 고금리 압박에 짓눌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보안 및 방산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기업들은 우상향하며 치솟고 있죠. 자본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군요. 단순히 성장을 좇는 게 아니라 생존과 방어에 베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팔란티어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이 난리통에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게 그 증거죠.
예전에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에 돈이 몰렸다면 이제는 누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더 안전한 방패를 제공하느냐로 트렌드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실제 군사 전술에 투입하며 실적을 증명하고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공격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며 몸값을 올리고 있죠. 무력 분쟁이 터지면 물리적인 미사일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이버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좀 아끼는 것보다 당장 회사 서버가 해킹당해서 마비되는 걸 막는 게 생존의 필시 조건이 된 거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고금리와 혼란 속에서 엉뚱하게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수직 상승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던데요.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경제가 불안하면 은행들도 몸을 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고금리가 길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겹치면 현금이 부족한 중소형 기술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살아남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서 대출을 연장할 수도 없죠. 그래서 덩치 큰 기업한테 자기를 팔아 넘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들은 생존을 위해 매각을 선택하고 시장 전체에 거대한 M&A 슈퍼사이클이 강세로 열리게 됩니다. 이 매각과 인수 과정을 중간에서 주도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곳이 바로 거대 투자은행들입니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이들의 장부는 두꺼워지는 구조죠. 와, 강제로 열린 생존 게임에서 심판을 보며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M&A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월가의 두 거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지금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대조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JP모건은 올해 S&P 500 목표치를 7,200선으로 확 끌어내리면서 경고하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7,600선을 부르짖으면 계속 사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이 똑똑한 양반들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비용 상승 압박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비료 쇼크로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갉아먹혀서 실적이 무너진다는 논리적인 비관론이죠. 반면에 골드만삭스는요? 골드만삭스는 비용 압박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의 자본 지출, 즉 투자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과 사이버 보안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고 이 막대한 투자가 결국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다는 낙관론입니다. 비용의 공포냐, 패러다임 전환을 향한 투자의 힘이냐, 이 두 거대한 힘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군요.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자본가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피난처라 있죠. 바로 안전자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가장 먼저 금가게로 달려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분쟁 발발 이후 3월 중순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궁극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금 가격은 오히려 약 5%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반면에 변동성이 커서 고위험 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던 비트코인은 무려 14%나 급등하면서 7만 5천 달러를 가뿐히 돌파해버렸죠. 지정학적 위기 한복판에서 비트코인이 금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거 약간 코미디 아닙니까? 전쟁이 나서 세상이 망해가는데 실물 금표보다 인터넷 디지털 코인을 더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좀 모순적이죠. 심지어 전쟁 터진 직후 주말 동안에는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은 수천 년간 인류의 안전자산이었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상황이 뒤집힌 건가요? 초기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역시 현금 확보를 위한 투매의 타겟이 된 게 맞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제일 먼저, 제일 쉽게 팔 수 있는 걸 던진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빠른 회복력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금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봐야 해요. 강달러와 국채금리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니 이자도 안 주는 금을 들고 있을 기회비용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달러로 거래되니까 똑같이 강달러의 타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회복한 핵심 동력은 뭡니까? 첫 번째는 비트코인만의 치명적인 장점. 바로 24시간 365일 거래라는 구조입니다. 뉴스가 쏟아지던 주말 동안 금 시장과 주식 시장은 문을 닫고 멈춰 있었죠.
투자자들은 공포 속에서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 장이 안 열리니까요? 반면 비트코인은 주말 내내 실시간으로 중동의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며 유동성을 소화해냈습니다. 주말 동안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물 ETF라는 스폰지의 존재입니다. 아,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 파이프라인 말이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월가의 거대 기관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쫙 빨아들였죠. 실제로 분쟁 발발 직후 며칠 동안 ETF를 통해 1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금이 주말 동안 갇혀있는 사이 비트코인은 24시간 내내 거래되며 새로운 위기 해지 수단으로 부상했다는 거군요. 아직 완벽한 디지털 금이라고 하긴 이르겠지만 투자자들의 인식이 진화하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을 버텨내야 할 우리의 본진, 미국 경제 자체의 체력은 괜찮은 걸까요? 거시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맷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1월 내구재 주문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0% 보합이었지만 운송기기 부분을 빼면 오히려 0.4% 상승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기업들이 기계를 사고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용 데이터도 긍정적이더라고요. 3월 21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신규 청구가 21만 건으로 유지됐고 계속 청구 건수는 10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어요. 네, 일자리를 잃어도 금방 다시 취업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거대한 자본 지출은 망설이고 있지만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네요. 미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그 회복 탄력성 때문에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베스코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버티겠지만 그 안에서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아, 청취자님 포트폴리오가 너무 특정 기술주에만 몰려 있으면 위험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거대 기술주에만 묶여 있다면 리밸런싱, 즉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던 중소형주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경기 순환주, 그리고 방산주 등으로 자산을 과감하게 나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해부하며 이 위기의 숨겨진 맥락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 너머를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기대하지만 만약 장기화된다면 어떨까요? 공급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겠죠. 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금계하고 모든 국가가 비용을 떠나 국가 안보와 자국 내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 우선주의 인프라가 지배하는 낯선 세상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다음 투자처는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체의 비유가 다시 떠오르네요. 막힌 혈관을 대신해서 살기 위해 완전히 다른 경로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혈관망을 기어코 만들어 내고야 말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새롭게 자라나는 혈관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위클리 미국 증시 브리핑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